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좀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다양한 생각이 들죠.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어떨 땐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별을 참 좋아하고 별을 찾으러 가다가 또 별을 바라보다가 천문학자가 되고요. 이제는 별만 찾는 게 아니라 외계 생명체까지 찾고 있고 또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천문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별이 그렇게 좋았어요? 네,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이렇게 동네 골목에서 놀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다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혼자 남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까지 부모님이 퇴근 안 하셔서? 그렇죠. 퇴근 안 하시니까 예. 이제 들어오셔야지 밥을 얻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저녁에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쪽 하늘에 어떤 별이 항상 밝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성인가요? 네, 금성이죠. 그래서 심심하니까 걔랑 말도 하다가 이제 걔랑 이제 놀다가 이러다 보면 또 금성이 어느 날 없어지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새벽에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또 모르겠고. 그게 초저녁에 뜨다가 새벽에 뜨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금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게 유치원 때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알고 싶어서 학교도 가고 싶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마침 유치원 때 아폴로 11호가 또 달에 착륙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맨날 보던 달인데 저기 누가 걸어 다니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정말 신비로웠죠. 네, 신비로웠고 특히 이제 금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달도 마침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이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그냥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계속된 활동으로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네, 저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금성이라는 걸 이제 제가 깨우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가들을 모집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망원경도 제가 렌즈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직접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렌즈 2개를 가지고요. 이렇게 마분지라 그러죠. 종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걸로 밤하늘의 별이 더 크게 보여요? 그거를 달 보니까 분화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609년에 이제 갈릴레오가 이렇게 망원경을 만드는데 그거보다 제가 만든 망원경이 아마 더 좋았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무 렌즈나 갖다 끼워도. 아, 그렇죠. 그 시절보다. 400년 전보다는. 그 시절보다 렌즈가 훨씬 좋잖아요.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분화구가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성을 봤더니 목성의 위성도 보이고. 이야. 그런 걸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죠. 초등학교 때. 예. 네, 저랑 딱 2명이었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괜히 기원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천문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별을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천문학자라는 게 별을 연구하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그냥 천문학과를 자연스럽게 입학을 하게 됐죠. 천문학과가 몇 군데 없잖아요. 당시에 2학교밖에 없었어요.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갈 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갔는데 사실은 좌절을 했어요. 왜요? 그 천문학과에 들어가면 별자리 가르쳐주고 천체 사진 찍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매일 수학 시험 보고 수학? 물리 시험 보고 화학 시험 보고 이러는 거예요. 별자리는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뭐 좌절하고 그 이제 심지어는 제가 친구들을 규합해서 아마추어 천문에서 하는 뭐 별자리 익히기 또는 그 무슨 이제 천체 사진 촬영법 이런 걸 과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수업은 안 들어가고 그 과목을 운영을 한 적도 있어요. 1학년 때. 학생들끼리? 네, 이게 반항하기도 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좀 거쳤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왜 수학, 물리 이런 것만 가르쳤던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천문학과는 별자리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천체의 그 비밀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을 하는 곳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맞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저 별까지의 거리, 뭐 우리 은하계의 어떤 둘레 이런 뭐 이런 거 측정하고 막 질량 측정하고 우주의 나이 측정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전부 물리 수학 물리 수학이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뭐 월요일 날은 물리 시험을 보고 뭐 화요일 날은 수학 시험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그 천문학하고 현실 천문학의 괴리가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1학년 들어가서 처음 본 그 미분 적분학이라고 이제 수학을 배우거든요. 네, 네. 제가 100점 만점에 8점을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천문학과를 갈 수는 있었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천문학과 갈 만큼만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 했죠.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좌절을 이제 겪고 그게 이제 조금 극복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가 된 거죠. 그런 천문학자가 사실 많지 않죠. 우리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세계 통틀어도 그 국제 천문 연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나라별로. 현재 10,000명. 세계 전체에? 전 세계.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10,000명인데 사실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는 활동을 안 하시는 은퇴하신 분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 7,000명 정도가 활발하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70억에 7,000명?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러네요. 국내에도 한 150명, 뭐 150명? 네, 200명 많아봤죠. 참 생소한 학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자연과학 중에서도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은 규모가 크고요. 천문학은 이제 아무래도 그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죠.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라고 소개하면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물어봐요? 천문학자라 그러면 이제 나이도 별로 좀 틀리신데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날씨가 어떠냐고. 날씨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관상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천문학 그러면 이게 그 하늘의 기운을 따지고 뭐 이런 거 하신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날씨, 그다음에 그 별자리 운세, 점성술 이런 것 좀 물어보시고요. 네.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별자리가 뭔데 별자리.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천문학은 날씨도 점성술도 별자리도 모르죠. 말해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저 뭐 그 점성술하고 이제 많이 틀린 거니까 잘 모르고 또 이제 날씨도 사실은 뭐 기상학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분야죠. 다른 분야인데 이제 물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모른다 그러다가 운세도 그렇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냥 나름대로 대답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용하다 그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천문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천문학은 그럼 뭘 연구하는 곳입니까? 천문학은 하늘에 있는 천체라고 부르는 게 뭐 태양도 천체고요. 은하도 천체인데 그 천체들의 이제 기원과 운동과 뭐 이런 물리적인 성질들을 찾아내는 그런 게 이제 천문학이죠, 사실은. 우리가 별이라고 말하는 거, 네.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죠. 그 어떤 분들은 별이라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별에도 이제 항성이라는 게 있고요, 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태양 같은 것들은 항성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항성인데 그 항성의 정의가 별의 정의가 자기가 빛을 스스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구 같은 거는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그렇죠. 뭐 지구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별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항성, 행성으로 구분하는 건 좋은데 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천문학만의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인류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이라고 하거나 영어로 스타라고 할 때는 거기에 묻어 있는 정서적인 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구는 별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야박한 것 같고요. 그냥 다 함께 네, 다 별이고 이제 좀 그걸 구분해서 할 때는 네. 빛을 스스로 내는 것들을 항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반사하는 것들은 행성이나 달 같은 걸 위성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항성 주위를 도는 것이 행성. 네, 그렇죠. 행성 주위를 도는 것이 위성.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구분을 하시면. 소행성은 뭡니까? 소행성은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행성보다는 굉장히 크기가 적고요. 네. 몇 미터짜리도 있고 커봤자 뭐 몇 킬로미터, 제일 큰 게 100킬로미터. 그런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크기가 작고. 그래서 소행성. 그러니까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뭐 몇 조개, 뭐 몇 천억 개. 네, 그 돌멩이들이니까요. 돌멩이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게 이제 우리 태양 주위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 네, 명왕성은 날라갔으니까. 명왕성은 뺐으니까,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네, 태양계인 태양계라고 거고. 부르는 거죠. 태양계가 속한 거를 뭐라고 부르죠? 네, 이제 우리 태양계는 이제 하나의 항성계이기도 하니까 네. 태양이란 별 주위에 행성이나 뭐 위성이나 해성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태양계인데 그런 태양계들이 뭐 수천억 개가 모이면 그 다른 별이 있으면 별 주위에도 또 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불러요. 은하. 근데 이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 우리 은하. 네, 영어로는 이제 그 뭐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수. 은하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우주 천문하면은 우선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너무 큰 단위라서. 기본적으로 뭐 웬만하면 수천억 개예요. 네, 수천억 개, 뭐 수조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태양 같은 게 정말 수천억 개가 모여야 우리의 은하가 되는데. 네, 은하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은하가 또 몇 개 있다는. 그런 은하가 현재 한 1조 개 정도가 알려져 있어요. 그게 우주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보다 이제 더 큰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우주의 진짜 실체 모습은 상상은 하고 이론적으로는 따지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보면 이제 그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이 한 1조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네. 우리가 관측이 됐다든지 네. 뭐 이렇게 증명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측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5%밖에 안 되고요. 아, 그건 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론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관측적으로 이제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규모고요. 그거를 넘어가는 영역은 사변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한 1조 개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그 1조 개 중에서 큰 편에 속해요? 작은 편에 속해요? 큰 편에 속해요. 오, 그러니까 은하가 이제 이렇게 그 넉비공처럼 생겨 있는 타원 은하라는 게 있고요. 나선팔이 이렇게 돌아간 나선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예요. 근데 타원 은하가 보통 제일 크고요. 나선 은하 중에서는 큰 은하에 속합니다. 그 중에 태양계는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태양은 평균보다 약간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평균보다 약간 작고 굉장히 평범한 보통 별이에요. 1조 분의 1 중에 수천억 분의 1인 네. 태양에 작은 딸려 있는 행성인 지구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반도에 또 이 작은 또 자기의 마을에 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무한 아닙니까? 이건 무한? 그렇죠. 이제 일정한 숫자로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이제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우주의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는 현재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138억 년으로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네요. 138억. 네, 사실은 137억 뭐 8천만 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뭘로 그걸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는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게 점점 작아져서 옛날에 출발한 시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그 시작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팽창해 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현재 우주의 나이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팽창해 나가는 팽창률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알면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금까지 팽창이 왔는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게 138억 년이죠. 그 138억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요?
그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유니라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그것도 이제 수학적인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출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전통적인 모델이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다중우주, 멀티버스라 그래서 여러 우주 중에 우리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인 우리 은하 같은 집단이 1조 개가 넘게 모여 있는 우주가 있는데, 그런 우주가 여러 개가 또 여러 개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우주가 그런 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빅뱅이라는 게 무에서 유의 창출이 아니라 그런 여러 다중 우주 중에 하나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우주 이전에도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고, 최근에 뭐 스티븐 호킹과 같이 관측하고 연구하셨던 펜로우즈라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신데, 그분은 그 우주 이전의 그 다중우주의 그런 흔적을 관측적으로 발견했다고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많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 논문을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만 그게 확증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 15년 동안 다중우주의 개념이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굉장히 주류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유일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 우주 중에 하나인지를 지금 막 파헤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요. 우리가 유일한 우주라고 인식하는 그런 틀에서는 빅뱅 이론인 거죠. 그렇죠. 이게 빅뱅 이론인 거죠.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곳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죠. 대폭발과 함께 지금 138억 년 동안 넓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 네, 그렇죠. 다중우주로는 여러 다른 우주로부터 뭔가 어떤 영향으로, 네, 영향으로 갑자기 이제 우리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겨나서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천문학자들은 어디까지 관측을 해봤습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 시작한 BC 오는데 138억 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의 135억 년 전까지, 135억 광년, 그 정도에서 막 은하들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허블 우주 망원경 가지고 관측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막 그 우주의 처음 시작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이야. 또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내년에 이제 올라갈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주 망원경인데요. 네. 그거로는 거의 뭐 137억 년 전까지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일으켰던 폭발. 네, 그 빛이 그 폭발의 빛이 이제서야 우리한테 관측됐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야. 우리 은하를 벗어난 곳까지도 가능합니까, 관측이? 그럼요. 이제 관측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하가 있으면 다른 은하들도 있잖아요. 그런 은하들도 관측을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은하들 중에 옛날에 생긴 은하들, 135억 년 전에 생긴 은하들은 그때 이제 발생된 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빛들도 지금은 더 큰 망원경을 갖고 찾아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찾아냈지만 그건 지금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는 동안에 이제 얘는 자기 나름대로 또 진화하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흔적을 보는 거죠. 네. 임영현 박사가 우리 인간, 우리는 모두 별먼지다라는 맞습니다. 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별먼지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놓여 있는 물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을 또 하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원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지구상에서 다 생긴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이제 처음에 생기면 그 우주가 굉장히 뜨겁고 밀도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꽉 차 있다가 그 에너지들이 이제 우주가 커지면서 좀 식어서 물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3분이 됐을 무렵,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면 이런 원소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입자가 양성자, 뭐 중성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재활용이 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쉬운 얘기가 될지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 그게 이제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가 있는 게
수소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에서 1번이 수소거든요. 근데 그 양성자 수소의 원자 핵인데 그거는 언제 만들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3분의 1 때 다 만들어진 게 물도 됐다가 우리 몸에도 들어왔다가 계속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H2O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수소의 양성자 알갱이는 138억 년 전에 만든 걸 재활용한 걸 제가 다시 마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주로 탄소, 뭐 산소, 질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원소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별이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일생을 살아가요. 그럼 그 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 별이 죽으면 걔를 막 흐트러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흐트러뜨리면 이제 그게 있다가 또 나중에 뭉쳐가지고 또 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 말고 옆에 뭐 이렇게 막 그 먼지라든가 가스 같은 게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별들이 일생을 살면서 만들어온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게 막 널려 있던 것들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만들 때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그럼 걔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뭐 박테리아도 만들고 그런 게 진화해서 지금 우리 몸 속에 있는 거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먼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더스트, 별 먼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종의 무슨 양성자 뭐 각종의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다가 그게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변화해가지고 또 일생을 살다가 또 흩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미생물들이 저희를 분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해된 원소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물질로 변하고. 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상추를 심었다 그러면 상추에 빨려 들어가서 상추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떤 분이 먹으면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또 태양이 태어난 건 지금 몇 억 년 전이죠? 한 50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태양의 수명도 있죠? 네, 앞으로 50억 살 더 살고 죽게 됩니다. 50억 년. 100억 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 50억 년 전에 생겨났고, 지구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한 46억 년 전? 46억 년.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나온 건 또 그로부터 한참. 지금 38억 년 전까지 올라가니까요. 지구가 생기고 몇 억 년 만에 이미 박테리아 같은 형태께. 그때의 생명체는 바로 그런 박테리아 정도인 거죠? 네, 그런 정도 것인 거죠. 걔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면서 그러던 게 그래도 우리 눈에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공룡이니 곤충이니 뭐 나무니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도 엄청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몇십억 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별먼지가 어떤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로부터 그것이 변화해서 각종의 식물, 동물로 만들어지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이 진화하다가 이제 인간으로까지 왔다. 계속 순환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 몸속에 있는 일부 원소들은 옛날에 뭐 아인슈타인의 몸에 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원효대사의 몸에 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외계 생명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외계 생명체.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세티라고 하는 게 그 영어 이제 어떤 문장의 약자인데요. 세티의 S가 search란 말이고요. 찾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E가 extra terrestrial 이란 말이 지구 바깥이란 말입니다. 외계. 그 다음에 intelligence, I가 그 지적 생명체. 그래서 세티라고 부르는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외계 생명체라고 부르고요. 그것들 중에 이제 우리 같이 어떤 사고를 하고 이런 어떤 문명을 건설하는 집단을 이제 지적 생명체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제 지적 생명체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자 하는 게 세티 프로젝트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1959년에 일찍 시작했네요. 천문학자들이 논문을 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현대적인 그 세티 프로젝트 시작을 원점을 1959년도에 이제 그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논문을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티 프로젝트 한국 책임자시잖아요. 네, 세티 연구소라는 게 있고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티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고 또 뭐 세티 또 프로젝트의 그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전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파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쉽게 세티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텔레비전 방송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구의 텔레비전이 이제 그 완전히 활성화된 게 1930년대 아마 그 베를린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뉴욕의 이제 박람회 때문에. 그 라디오 전파가 아마 1901년인가에 상업 전파가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문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볼 때 200년 전쯤에 외계인이 봤다면 전파라고 하는 거는 태양 전파를 반사하는 것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이제 자연적인 전파고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지금 지구를 관측한다면 뭔지 모르는데 자꾸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이런 전파들이 막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인공 전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인공 전파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건설되어서 지적 생명체만이 만들 수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별을 그 주위에 이제 행성이 있을 테니까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에서 그런 이제 지구랑 비슷한 행성들이 있을 법한 곳을 관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에서 나오는 걸 반사하는 전파를 빼고 인공적인 전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게 이제 세티 프로젝트의 주된 이제 탐사 작업이죠. 혹시 찾은 거 있습니까? 후보들은 많이 있어요. 후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전파라고밖에 볼 수 없는 뭔가 나오는 후보들은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확신을 하려 그러면 반복 관측을 통해서 이제 왜 그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후보가 뭐 30% 득표했다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오차 범위 내에서 표본 오차 뭐 이런 거 있죠. 뒤에 유의 수준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숫자의 정확도와 안정도를 따지는 건데 이게 유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같은 질문을 몇 번 후보를 찍겠습니까 하는 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반복 관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의 수준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발견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개도 발견된 건 없어요. 근데 후보는 많다. 후보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반복 관측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포착이 됐느냐?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 세티 과학자마다 약간 틀린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청문회를 할 때, 국회 청문회를 할 때 세티 과학자에 나가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이면. 그러면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세티 과학자한테 언제 외계인 찾아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청문회를 그렇게 해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저희 세티 과학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게 2040년이 되면 유의 수준에 도달한 반복 측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 첫 번째 외계인의 신호를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하 내에만도 수천억 개의 이제 태양 같은 게 있고 태양 같은 별들이 있고요. 그 수천억 개에 딸린 행성들이 있고요. 몇 조 개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지구 같은 행성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래야 우리랑 좀 비슷하니까. 근데 최근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관측을 해봤는데 우주망원경을 띄워서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은하 내에만 한 500억 개 정도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0억 개 중에 뭐 1%만 생명체가 있고 또 그 중에 1%만 우리처럼 지적인 생명체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할 것이라는 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전파 신호를 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이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2040년을
D-Day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네, 근데 찾는 방식의 확률적으로 우리 은하만 따져도 그런데 전체 우주는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겠죠. 너무 멀어서 그들의 존재를 찾기 힘들죠. 근데 바로 그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다녀갔다라는 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라는 설도 있잖아요. 네. 이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녀갔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명왕성까지 가는데 한 9년, 10년이 걸리고요. 그 9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로켓의 속도로. 우리 로켓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예. 거기까지 가는데 빛으로 4년이 걸리고요. 빛으로 4년? 빛으로 4년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빠른 로켓으로 5만 년이 걸립니다. 글쎄. 예. 그러니까 이게 왕복한다고 하는 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몸뚱아리로 가자면 이게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대대손손 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냉동시키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직접 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보니까 직접 올 정도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리 법칙을 발견해서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 종족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설사 왔더라도 우리가 관심이 있을까? 관심의 대상일까? 그게 좀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고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왔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딜레마죠. 우리 정도 수준이면 가거나 만나기가 참 힘들고 더 발달된 것이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중요한 대상도 아니고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경우는 그런 걸 꿈꾸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론하지만 실제 가는 건 참 힘드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가정은 하는데요. 네.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물리학의 한쪽 축인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물리학을 다시 다 써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빠른 것들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네, 빛의 속도로 가는 무슨 뭔가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게 4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트릭을 쓸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면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맞아요.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이 가는 거지만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이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그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는 걸 밝혀졌어요. 거기를 가자는 프로젝트가 작년 8월에 시작이 됐는데 빛의 속도의 20%의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우주 탐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는 조금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이 지구에서 인간이 더 이상 못 살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인간이 딴 데 가서 살으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지구에서 인간이 더 이상 못 살게 될 정도 상황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사라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난 5번의 대멸종을 통해서 멸종을 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진화한다는 건 이제 우리 종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종도 있고 지구상에 사라진 종들이 90%가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라고 해서 특별히 영원히 살아야 될 자연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존속했던 기간들이 있는데 뭐 공룡은 뭐 1억 년 넘게 살았고요. 뭐 몇백만 년이라든지 몇천만 년을 이제 보통 한 종이 살아가는데 인류는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보면 한 20만 년밖에 아직 못 살았거든요. 안 됐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면도 있고요. 그런 쟁점은 굉장히 자연 철학적인 쟁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자연의 섭리대로 그 멸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종을 보존해서 나갈 것인가는 단순하게 뭐 어떤 기술의 문제뿐 아니라 거기서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될 게 과거 공룡이나 또 다른 이 땅에서 사라진 동식물들은 전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뭐 외계에서 날라온 소행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스스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종의 우주 속에서 역할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겨나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종이니까 당연히 우주 탐사를 나서서 네. 우리 종이 더 우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종은 마땅히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있군요. 그 논란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미 거스를 수 없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제가 좀 아무리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누군가는 분명히 그쪽 프로젝트를 하겠군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그 수준이 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진화의 과정으로 크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이주에서 살 만한 곳 후보는 화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금성이 사실은 지구랑 크기라든가 이런 더 비슷한데 너무 뜨겁고요. 태양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가깝기도 하고 이제 온실효과 때문에 너무 뜨겁고요. 그래서 화성은 지금 대기는 굉장히 옅지만 지구랑 이제 어쨌든 대기도 가지고 있고 그 계절 변화 같은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화성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화성까지 우리 우주선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화성까지는 한 8달, 9달 정도. 네, 제일 가까이 왔을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궤도를 돌고 있는 화성에 이제 인공위성들은 5대인가가 돌고 있고 땅에서도 지금 2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나사를 비롯한 2030년대 중반쯤에 가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뭐 왜 테슬라 자동차 이런 거 하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마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020년대 중반까지 화성에 민간 탐사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0년대, 30년대 중반쯤 되면 그 유인 탐사선이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성에 가서 살 사람 모집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네덜란드의 2 청년이 창업을 했는데요. 마르스 원이라는 이제 회사예요. 비영리 단체인데 그 화성에 가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는 많이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작업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살아서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이 화성에 유인 우선을 보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안 오는 프로젝트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냥 가서 거기서 삽시다.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수십만 명이 관심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내고 이제 오디션을 하는데 몇만 명이 해서 지금 이제 오디션을 해서 100명까지 줄였어요. 이야. 실제로 40명을 뽑아서 이제 2020년대 중반부터 이제 2년마다 4명씩을 보내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지금 40명은 이제 여자 20명, 남자 20명 뽑았는데 100명 중에 이제 40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 여자분은 화성에서 아이를 낳는 첫 인류가 되겠다는 포부를 막 밝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외로 가서 안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나서겠다고 하는 좀 탐험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아니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따지면 가서 살 만한 정착촌부터 지어놓고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2년마다 이제 미리 그 로봇들이 가서 정착촌을 미리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4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이 이제 정착을 살면서 또 다음 2년 후에 올 4명을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40명을 이제 보내겠다는 게 그 마르스 원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100년 내에 6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국가적인 그걸 발표를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마존의 회장 그런 분들도 대단히 이주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단위뿐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해결해야 될 기술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시작이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능하겠네요. 기술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살아서 가야 되는 생명 유지 장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이제 그 미국 나사나 이런 국가기관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내는 건데
민간 회사들은 훨씬 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인데 민간 회사가 나섰다는 거는 훨씬 더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2030년대 중반을 이제 공식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민간은 20년대 후반.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별 이야기, 외계 생명체, 그다음에 화성에 이주해 가서 살기, 뭐 이런 궁금증들을 풀었는데 마지막 풀어야 할 궁금증이 소위 그 아마겟돈 이런 영화에 나오는 소행성 얘기입니다. 네, 소행성.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것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다. 이게 뭐 거의 정설 아닌가요? 거의 정설일 겁니다. 그게 이제 6,600만 년 전에 그게 이제 지구에 이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5번째 멸종인데 소행성이 충돌한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유카탄 반도 쪽에 그 소행성이 충돌했던 크레이터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소행성은 지름 불과 그래봤자 뭐 1km 그 정도 되는 1km? 네, 지름 그 정도, 1km? 네, 뭐 몇백 미터에서 1km, 2km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충돌을 함으로 해서 그 이제 웅덩이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웅덩이에 산도 되고 막 이렇게 있어서 적외선 카메라로 찾아낸 건데 충돌은 했고요. 근데 충돌을 하고 나면 이제 공룡이 막 이렇게 그 돌덩어리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맞아 죽은 애들도 있겠지만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해일. 그러면 이제 이게 덮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지구상 표면에서 올라간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차양을 치니까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이제 온도가 기온 변화가 생기고 기후 변화가 생기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게 이제 거의 정설에 가까운데 그 기간이 공룡이 멸종한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요. 10만 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가 돼서 멸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충돌들은 최근에도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 퉁구스카라고 하는 지역에 그거는 불과 한 40m, 50m짜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공중폭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이 초토화됐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시베리아 쪽에 있는 퉁구스카라고. 다행이네요. 그 사람들 없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서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건 몇십 년이 되지 않아요. 초토화돼 버렸고요. 지금도 탄 나무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그 러시아 역시 그것도 이제 위에서 공중 폭발해서 분해된 좀 더 작은 돌덩어리를 했는데 한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보도 기억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진주에 운석 떨어진 거, 그거 요 정도만한 것들. 그런 정도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구랑 다리 사이를 막 지나가는 소행성들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런 위협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과 한 몇십 미터짜리만 떨어져도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게 이제 어느 지역에 바다에 떨어지면 더 위험하고요. 해일 때문에. 해일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이제 전 인류를 멸종시키고 전 그 지구에 있는 생명체 멸종시키려면 이제 이게 메가톤급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한 1km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몇백 미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몇 개 국가를 초토화시키는 거 가능하죠. 사실 그 1km라는 것 별거 아니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왜 공도 이렇게 돌도 던질 때 살짝 하면 하나도 안 아프지만 정말 세게 던지면 작은 돌이라도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구 주변에 이렇게 와 있는 거를 이제 근지구 천체라 그러는데요. 걔네들의 궤도를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 게 뭐 수만 개가 있죠. 크기는 뭐 몇 미터짜리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에 한 몇십 미터짜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막 하고 있죠. 하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 방법이 그 아마겟돈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아마겟돈 뭐 딥 임팩트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켓에다가 핵폭탄을 가져가서 걔를 쪼개가지고 흩어지는 게 이제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의 생각인데요. 그거는 지금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로켓 쏠 때 이게 터지면 그걸 싣고 갈 때 터지면 뭐 오기도 전에 우리가 괜히 멸종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위험도가 크잖아요. 설사 가서 얘를 폭발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많아지면 동시다발로 떨어지면 얘가 바다에도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지니까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낙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트 던지듯이 로켓을 여러 개를 쏴요. 박는 겁니다. 로켓을 막 소행성에 박아놔요. 그러면 소행성에 박혀 있는 걸 가지고 로켓이 분사를 하는 거예요. 뒤로 분사하기도 하고 옆으로. 궤도를 바꿔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박아놓고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켓을 띄우는데 로켓이 큰 탱크를 가져가는데 하얀색 페인트를 가져가요. 그래서 소행성을 페인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반사율이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좀 거무틱틱하잖아요. 그러면 반사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태양빛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나가는 거니까 이걸 복사압이라 그러는데 그냥 반사된다는 얘기는 미는 거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그걸 복사압이라 그러는데. 그럼 또 궤도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반사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복사압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거무틱틱할 때보다 하얗게 하면 반사가 더 잘 되니까 반사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궤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합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멀리 있을 때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걸 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쪼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뭐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지금 우리 천문학이나 우리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래도 최소한 뭐 몇 달 전에는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부분은 예측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얘네들도 막 이 근처를 돌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궤도상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지금 이제 관측을 많이 해서 작은 것까지도 발견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궤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보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디어는 그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걔네들이 사각지대를 관측하게 하는. 그러니까 CCTV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더 많이 유네스코나 유엔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 얘기는 이제 훨씬 더 빨리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소행성 충돌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거는 좀 피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봐요. 전문학자들이 꼭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왜 그 딥 임팩트인가 아마겟돈에 보면 충돌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벙커로 숨게 하는 천문학자가 1순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가서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느끼시겠습니다. 이명은 박사 이렇게 복잡한 과학 지식을 아주 쉽게 잘 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의 대중화라는 차원의 팟캐스트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런 글도 많이 쓰시고 최근에는 뭐 책방도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천문학 현장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대중과 접점에서도 하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지만 그 대중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과학 저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 뭔가 이제 복합 과학 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런데 다들 이제 책에 빚진 세대들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책을 읽었고 책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났고 그러니까 책방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책방을 거점을 만들자. 그래서 교양과학 책방을 저희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사를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교양과학. 네, 교양과학 오프라인 전문 책방. 교양과학 전문 책방. 근데 이게 과학 문화니까 이제 과학 플러스 예술, 과학 플러스 문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책도 팔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토크도 하고, 그런 이제 공간을 언제 문 엽니까? 4월 말쯤이면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회사는 만들었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할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직접 가봤으면 좋겠고요. 네, 4월 달에 이제 4월 말 늦은 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 복잡한 천문학, 별 이야기, 외계 생명체 이야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